서가 명가. 이제 니카우로 파라가 그러면은 아방가르드, 뭐 초현실주의 이런 어떤 시적 전통에 대해서 반기를 들기 위해서 그러면 그 동원했던 시적 어떤 장치라든가 그 결과가 어떤 것들인가. 뭐 기본적으로 이제 크게 보면 사회적인 통념을 깨뜨린다고 하는 거예요. 아, 시라는 것은 이런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독자들한테 어느 정도 그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그런 어떤 문법을 완전히 사회적인 통념을 깨뜨려 버리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상성의 어떤 시학이라고 요약할 수 있는.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시는 굉장히 엄숙하고 고귀한 거였고 특히 산문에 비하면 그다음에 시인도 초현실주의 시인들은 시인을 어떻게 규정한다 그랬죠? 저주받은 시인이라 그랬죠. 원래는 하늘에서 신들하고 놀아야 되는데 저주를 받아서 땅으로 내려온 굉장히 선택된 어떤 소수라는 입장을 견지했어요. 그러면 시인의 또 다른 얼굴인 어떤 시적 자아도 마찬가지겠죠. 시적 자아라고 하는 것은 시 안에서의 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이제 시를 읽을 때 시 속에서 나가 있으면 시인하고 동일시를 하기가 굉장히 쉬운데 별개입니다. 그러니까 내러티브 장르처럼 완전히 허구적인 존재라고 보기는 힘들지만 그래서 자전적인 요소가 훨씬 더 강하긴 하지만 그래도 시인과 시적자는 엄밀하게 구분되는 허구적 존재예요. 그래서 시인과 시적자를 탈신성하는 거죠. 거기에 씌워졌던 어떤 신성한 어떤 옷들을 다 벗겨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언어에서는 이제 일상어와 시어의 경계를 허물어버리는 겁니다. 아까 그 독자에게 고함이라는 시에서도 봤지만 그냥 일상 속에서 하는 대화체가 그대로 시 안으로 들어와 있는 걸 볼 수 있었죠. 그래서 뭐 저는 흐름들은 니카우로 파라 이전에 파블로 네루다나 세사르 바이오의 일부 시에서 이미 어떤 그 선구적인 어떤 사례를 우리가 볼 수 있었어요. 뭐 이렇게 되니까 결국은 시 장르, 전통적인 시 장르가 확장되거나 아니면 다른 말로 하면 해체되는 그런 양상을 당연히 보이겠죠. 그 다음에 시 형태도 전통적인 시 형태도 파괴되고 그 다음에 이제 니카우로 파라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니카우로 파라의 거의 모든 시를 관통하는 그 시적 장치가 바로 유머와 패러디입니다. 그러니까 유머는 블랙 유머인 경우가 굉장히 많을 거고 패러디는 과거의 전통을 부정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동원해야 되는 장치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권위적인 담론에 대한 도전도 있어요. 그러니까 권위적인 담론이라고 하는 것은 뭐 예를 들면 어떤 성서의 말씀이라든가 아니면 정치적인 뭐 담론이라든가 권위를 인정받았던 담론들에 대해서 결국은 도전하고 그 권위를 해체하는 그런 또 작업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보면 그러면 파라가 하고자 했던 것은 결국은 이름을 바꾸는 것이다. 그래서 이름 바꾸기라고 하는 이제 시가 있는데 결국은 시인들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라고 하는 것은 사물에 이름을 붙여주는 거죠. 시인이 아닌 사람처럼 그냥 탁자를 탁자라고 한다면 시인이 아닌 거예요. 새로운 이름을 붙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학 애호가들에게 나는 간절한 바람을 전한다. 나는 몇몇 사물들의 이름을 이제 바꾸겠다. 내 입장은 이렇다. 사물들의 이름을 바꾸지 않는다면 시인은 책무를 다하지 않는 것이다. 무슨 이유로 태양은 계속 태양으로 불려야 할까? 다른 이름으로 보자. 그죠? 또 내 구두를 가만히 보고 있으니까 이게 관처럼 보이지 않느냐. 오늘부터 구두가 관으로 불린다는 것을 명심하라. 이걸 알리고 기록하고 널리 퍼뜨려 달라. 구두가 이름이 바뀌었다고.
지금부터는 관이다. 구도가 아니라. 스스로 잘났다고 믿는 신이라면 누구나 자신만의 사전, 자신만의 알파벳을 지녀야 한다. 잊어버리기 전에 신의 이름도 바꾸자. 뭐 신이냐, 다른 이름으로 바꿔 부르자. 각자 원하는 대로 부르라. 마지막에 항상 이래요. 이건 순전히 개인적인 문제다. 신의 문제가 개인적인 문제라고 돌리기는 힘들잖아요. 그냥 딱 한 행으로 신의 권위를 그냥 바닥으로 그냥 떨어뜨려 버려요. 저게 아주 전형적인 니까오르 파라식의 그 시쓰기 방식입니다. 이제 아까 제가 반시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시와 시인과 시적 자아를 탈신성화하는 거라 그랬는데 여기서 잘 보여주고 있어요. 자, 자화상이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이 시 안에서의 나를 탈신성화하고 있는지를 한번 볼까요? 자, 일단 이 시 속의 시적 자아는 지금 교사인 것 같아요. 그게 지금 교탁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저 설정 자체도 굉장히 새롭죠.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구어적이고 대화체적인 그런 요소를 강하게 지니고 있어요. 얘들아 잘 봐. 탁발수도승의 이 외투. 진짜 뭐 보잘것없는 난 별 볼 일 없는 어느 중고등학교의 선생. 수업을 하면서 목소리가 갔어. 이러나 저러나 결국 주당 40시간 수업을 해. 얻어터진 내 면상이겠네요. 얼굴인데. 얻어터진 내 면상을 보면 무슨 생각이 드니 쳐다보기만 해도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겠지. 뭣도 없는 낡아빠진 이 사제의 구두는 또 어떻고. 우리가 선생님 하면 가지고 있는 어떤 이미지들 이런 것들을 이제 사정없이 이제 무너뜨리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시적자가 결국은 시인의 또 다른 얼굴이라면 결국은 시인의 어떤 개념이 탈신성화되고 있다라고 이제 해석할 수도 있겠죠. 또 눈은 3m만 떨어져도 엄마도 못 알아봐. 무슨 일이 있냐고? 아무 일도 없어. 그냥 수업을 하면서 눈이 갔어. 눈을 버렸어. 어두침침한 조명, 햇빛, 눈에 해로운 초라한 달빛. 도대체 무슨 영화를 보겠다고. 부르주아의 상판대기처럼 딱딱하고 피냄새와 피맛이 나는 용서할 수 없는 빵 한 조각을 얻기 위해서야. 야, 어떤 누굴 가르친다, 학생을 가르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숭고한 일인데 그냥 눈물 젖은 빵 한 조각 얻기 위해서 나 길을 쓰다 보니까 이렇게 목소리도 가고 몸도 다 버렸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아까 유머와 더불어서 니까오르 파라가 자주 동원하는 어떤 시적 장치가 뭐라 그랬죠? 패러디라 그랬죠. 패러디 중에서 가장 하기 쉬운 게 뭘까요? 즐겨 패러디하는 게 주의 기도예요. 왜 그럴까요? 그건 진짜 예수님이 인간에게 가르쳐준 기도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권위를 가장 인정받는 그야말로 신성 불가침의 어떤 언어로 쓰여졌다면 거기에 시비를 걸면 뭐 그게 효과가 최고 아니겠어요? 그래서 어느 언어를 막론하고 이 주의 기도에 대한 패러디는 다 존재합니다. 그래서 니까오르 파라는 이렇게 이제 패러디하고 있어요. 온갖 문제를 짊어지신 채 세속의 보통 사람처럼 오만상을 찌푸리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더는 저희를 생각하지 마소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괴로워하시는 걸 이해합니다. 당신께서 세우시는 것을 부수면서 악마가 당신을 괴롭힌다는 것도 압니다. 예, 악마는 당신을 비웃지만 저희는 당신과 함께 눈물을 흘리오니 낄낄대는 악마의 웃음소리를 괴념치 마소서. 불충한 천사들에 둘러싸여 어딘가에 계시기는 하는 우리 아버지. 계신지 잘 모르겠어요.
진심으로 더는 저희 때문에 고통받지 마소서. 당신은 아셔야 합니다. 신들도 때로는 잘못을 저지르며 저희는 모든 것을 용서한다는 거죠. 자, 원래는 절대적인 신이 인간의 잘못을 용서하고, 그죠? 이러는 건데 이 입장이 뒤바뀌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조물주와 피조물의 어떤 입장을 전복시키고 있는 아주 전형적인 그 패러디물입니다.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뭐 전통에 대한 그 어떤 부정을 넘어서서 권위적인 어떤 권위 있는 어떤 담론에 대한 어떤 부정, 도전 두 가지 어떤 의미를 다 가지고 있는 거죠. 이렇게 패러디한다면 어떤 종교 현실에 대한 어떤 비판도 이게 담아낼 수 있는 거고 현실 비판을 동시에 뭐 함축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경계 해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소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징은 뭘까요? 스토리가 있는 거죠. 시는 보통 우리가 없다고 생각하고 자 그래서 이 시를 보면 일상성과 그러니까 일상에서 우리가 벌어지는 어떤 삶의 한 토막을 그냥 시로 이제 옮겨놨고 거기다가 이 시는 분명히 이야기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측면을 보여주는 시인데, 자, 뭐 한 남자의 어머니가 위독하다. 의사를 찾아 집을 나선다. 운다. 거리에서 부인이 다른 남자와 같이 있는 것을 본다. 손을 잡고 간다. 나무 뒤에 몸을 숨겨가며 두 사람을 바짝 들쫓는다. 그림이 다 그려지죠? 들킬까봐 나무 뒤에 숨어가면서 미행을 하는 거죠. 의사 부르러 가다가 저래요. 잠시 뒤 젊은 시절의 친구를 만난다. 이게 얼마만인가. 술집으로 들어간다. 얘기를 주고받으며 웃는다. 남자는 오줌을 누러 마당으로 나간다. 젊은 여자를 본다. 날이 어둡다. 그녀는 접시를 닦고 있다. 남자가 젊은 여자에게 다가간다. 그녀의 허리를 잡는다. 왈츠를 춘다. 함께 거리로 나간다. 웃는다. 사고가 난다. 젊은 여자가 의식을 잃었다. 뭐 이런 식으로 쭉 어느 불 켜진 집에 도착한다. 전화 좀 쓰자고 부탁한다. 누군가가 그를 알아본다. 저녁이나 들고 가게 이 사람아. 안 돼. 전화기 어디 있나. 한술 뜨라니까 이 사람아. 한술 뜨고 가게. 앉아서 또 먹는다. 정신없이 벌컥벌컥 술을 들이켠다. 웃는다. 그에게 신앙송을 해보라고 시킨다. 낭송한다. 책상 밑에 잠들어 있다. 술 먹고 씻고 나서 잠들어 있어. 그럼 여기서 그는 아마 반시인일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반신이 노출되어 있는 어떤 세상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부조리한 현실이고 또 반신은 그런 세계를 노래한다는 걸 아마 이 시를 통해서 보여주고 싶은 것 같은데 어쨌든 시이면서도 굉장히 산문성을 가지고 있고 이야기성을 가지고 있고 그렇죠? 우리가 전통적으로 알고 있는 시와는 너무나 거리가 먼 그렇죠? 실험적인 어떤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맨날 비아냥거리고 안티 노만 외치다가 그냥 끝났느냐? 그렇지 않아요. 초기 시에 보면은 나무 보호라고 하는 시가 있는데 여기에서 어떤 인간 중심주의가 가져온 자연 파괴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경각심을 일깨우는 어떤 그 시들도 분명히 존재해요. 아몬드 모양의 눈을 가진 아이야, 넌 왜 불쌍한 생각을 가지고 나무를 흩뜨리는 그 돌을 가지고 노느냐? 아무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는 자는 그렇게 나쁜 대접을 받을 일이 없단다. 살 깊은 버드나무, 우울한 오렌지나무는 사람들로부터 항상 좋은 대우와 존경을 받아야 한단다. 나무를 아프게 하는 심술쟁이 아이는 자기 아버지와 형제를 해치는 자이지. 뭐 이런 식의. 그래서 버드나무가 사려가 깊고 오렌지나무가 우울한 어떤 표정과 감정을 지닐 수 있고 그러니까 굉장히 또 다른 모습을 또 지니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한 시인을 단순화한다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를 잘 보여주는 시입니다. 근데 이제 저런 문제의식들이 나중에 확장이 돼서 후기에 가면 본격적으로 생태시를 많이 쓰게 되는데 그냥 간단한 거 하나만 제가 들고 왔는데 자
어린 시절의 기억. 나무들은 아직 가구의 형태를 갖지 않았고 통닭은 산채로 풍경 속을 돌아다녔지. 그러니까 우리가 나무를 베서 가구를 만들고 닭을 잡아서 통닭을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통닭도 없고 그런 가구도 별로 없었던 그런 시절. 그죠? 기쁜 소식. 100만 년 뒤에 지구가 회복된단다. 사라지는 건 바로 우리들이야. 이건 굉장히 많은 얘기, 그죠?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라틴 아메리카의 거의 모든 나라들이 좌파와 우파가 번갈아 가면서 집권하면서 그야말로 정치적인 어떤 그 격번을 경험하게 되는데 뭐 저런 메시지 굉장히 강력할 수 있죠. 좌파와 우파가 하나가 된다면 결코 패배하지 않을 텐데 라고 하는 어떤 정치적인 메시지. 하나가 될 수 없다는 거 분명히 알고 있어요. 자, 이렇게 본다면은 니카우로 파라는 뭐 스페인어권을 떠나서 현대시가 가지고 있는 많은 특징들을 일찍이 1950년대부터 선취하고 있다는, 그래서 시대를 굉장히 앞서간 시인의 한 명인 것만은 분명한 것 같아요. 그런데 니카우로 파라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그게 이제 아까 상호 텍스트성으로서의 그 시라는 어떤 새로운 어떤 시의 경향에 속할 수 있는 호세 에밀리오 파체코라고 하는 그 멕시코 시인의 그 시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 가령 니카우로 파라는 일상성을 그렇게 강조했으면서도 또 독자에게 그 경고도 하고 여러 가지 조언도 하고 다양한 형태로 메시지를 전달했으면서도 독자가 누구인가에 대한 어떤 인식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호세 에밀리오 파체코라고 하는 뭐 옥타비오 파스, 소위 사단의 한 사람이었는데 굉장히 훌륭한 시인입니다. 그 멕시코 시인인데 이제 익명성의 이제 옹호라고 하는 그 시에서, 자, 시라고 하는 것은 시인의 이름을 걸고 나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시라고 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집단적이고 익명성을 지니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시를 쓰고 그것으로 끝입니다. 나는 시의 절반만을 씁니다. 시는 백주에 그려진 검은 부호가 아닙니다. 나는 타인의 경험과 교류하는 만남의 광장을 시라고 부릅니다. 독자들이 내가 스케치한 시를 완성할 것입니다. 또는 완성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인은 절반만을 쓰고 나머지 절반은 누가? 독자가 완성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자가 공동 창작자로서의 어떤 위상을 가진다는 시인의 생각을 잘 드러내고 있죠. 그게 가장 최근에 어떤 문학 텍스트를 바라보는 입장의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쓴 절반도 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집단 창작물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낭만주의 시대 이래로 아방가르드를 거치면서 가장 신성 불가침의 어떤 가치로 미덕으로 여겨져 왔던 문학의 독창성이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의미가 이제 반감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보레스 같은 경우는 뜰린 오크발 오르비스 테르티우스라고 하는 아주 굉장히 뛰어난 그 단편에서 거기는 표절이란 단어가 없다고 얘기를 해요. 플라히오인데, 왜냐하면 집단 창작물이고 어차피 텍스트가 익명성을 가진다면 표절이라는 것이 가능할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자, 시가 익명이기를 바랍니다. 시는 집단적이니까요. 아마도 당신은 내 생각에 동의하실 것입니다. 당신은 내 시를 읽었지만 나를 알지 못합니다. 영영 만나지 못하겠지만 우리는 친구입니다. 내 시가 당신 마음에 드셨다면 내 것이든 타인의 것이든 어느 누구의 것도 아니든 무슨 상관입니까?
당신이 읽은 시는 진정 당신의 것입니다. 당신은 시를 읽을 때 그것을 창작하는 작가입니다. 뭐 이제 이런 어떤 내용인데, 뭐 사실은 오늘날에 와서 보면은 뭐 새로울 것도 없지만 저 시가 쓰여진 그 당시에는 굉장히 신선한 거였고, 뭐 옥타비오 파스도 이제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쨌든 니카노로 파라는 저 차원에까지 다다르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학 텍스트를 우리가 바라볼 때 독자의 역할과 어떤 기능, 위상 이런 것들에 대한 인식은 좀 부족했다. 서가 명가